비무장지대 가까운 지역은 옛날에 전부 다 지뢰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지뢰를 심을 때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끈을 딱 떼어가지고 30cm 하나씩 이렇게 지뢰를 심었어요. 여기가 지뢰를 심었던 자리, 여기나 저쪽이나 지뢰를 심었던 장소인데 이게 그냥 놔두고 나니까 이제 나무가 숲이 구성되잖아요. 외래식물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나무가 구성되는데 이 나무 구성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지가 밑에서부터 여러 개 나온 나무 보이시죠?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신나무예요, 이게. 아까 신나무는 어디서 많이 자란다 그랬죠? 맞습니다. 아유, 오늘 수업도 너무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오늘. 그래서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이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왜 여기가 습하냐? 이렇게 보면 왜 습할 조건이 없잖아요. 이 뒤에도 보세요, 습할 조건이 없잖아요. 강이 흐르는 거는 냇가가 있는 것 아닌데. 그런데 오늘 오시면서 보면은 서해 바다 옆에 길 한강 하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서해 바다 강화도로 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화도로 간다는 의미는 강화도의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온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강 중에서 유일하게 임진강, 한강만 하구가 막혀 있지 않는 유일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내륙까지 길이 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습지가 굉장히 많은 습지가 있어요. 습지가 있고 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많은데 습지라는 거는 물이 사라지게 되면 습지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물이 존재해야 습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서쪽에서 왜 내륙에 이렇게 습지성 식물들이 되게 군락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뢰를 만들었다고 했죠. 지뢰밭 위에 햇볕이 노출이 됐겠죠. 강렬한 햇볕이 나타났겠죠. 특히 뒤에 있는 버드나무나 이런 신나무 종류들은 극양수성 식물이라고 해요. 햇볕이 많이 비쳐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햇볕이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초기에 완전히 폐허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지뢰를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양수성 식물들이 쭉 자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지대가 낮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높아요. 민동서는 서부 민동서는 내륙으로 물이 흐르지 않은데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예전에는 수렁이 많았어요. 물에 땅 솟아 오르는 곳. 그런 곳에 다 농사를 졌거든요. 요즘에 그 우덩이를 파는 것도 둔벙이라고 하는데 그 둔벙은 저희들이 벌써 10년 넘게 둔벙을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나 훌륭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멸종위 곤충들이 너무 많은 거야. 비무장지대 숲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하부 구조의 생태계를 그 물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오시다 보면 논을 보셨잖아요. 논이 언덕배기 논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하수가 높기 때문에 그 논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이쪽 지역은 습지 지역이라는 거죠. 습지 지역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곤충이나 다른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양지바르고 건조한 지역에 살아야 되고 나머지 생물들은 습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초기에 숲이 만들어졌는데 이 숲의 원형의 숲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시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초기에 만드는 숲이에요. 숲은 맨 처음에 식물이 천일을 할 때에 식물이 이렇게 초본류가 자라고 초본류 다음에 목본류가 침투를 하는데 목본류가 만들어져 있던 초기 목본류의 대규모 군락은 이런 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이게 강하구에 버드나무 군락지는 있죠. 그것도 초기 숲의 목본류의 전형적인 모양인데 여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적이 된 거죠. 약간은 조금 더 진한 형태죠. 그게 바로 요 숲의 모양입니다. 요 숲의 모양. 그래서 여기 신나무들은 초기의 숲을 형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저 차가 옵니다. 신나무 숲 안에 이제 약간 건조한 데서 자라는 나무들이 조금씩 침투하면서 숲의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숲의 원형, 전형적인 원형을 볼 때가 한국에 많지 않은데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와야 초기 숲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요 앞줄에 나란히 있는 요거 식물들은 더 재밌는 식물이에요. 요거는 귀룽나무라 하는 거예요. 귀룽나무. 귀룽. 예, 지난주에 주교님들하고 왔을 때 하얘 꽃이 엄청나게 많이 폈었었는데
귀룽나무. 귀룽나무. 이 줄기를 보게 되면 외줄기로 쫙 올라갔다 끝에 가서 가지가 쫙 이렇게 퍼져 내려오잖아, 이렇게. 예, 퍼져 내려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이파리, 이 줄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뱀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구룡목이라 그래, 구룡목. 9마리 용이 감고 올라갔다 해서 구룡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서 올라가서 잔가지들을 쭉쭉 널어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가지들이 끝에 가지가. 우리가 다른 나무 가지하고 형상이 많이 다르죠. 쭉쭉. 그러니까 수영 버드나무도 아닌데도 쭉쭉 쳐졌어요. 이 쭉쭉 쳐진 형태가 전형적인 습지성 식물들이 대표적인 형상 중에 하나이고, 그 습지에서 자라는 게 양지 바르는 거 자라는 식물들은 이파리를 클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이파리들을 촘촘하게 만들기 훨씬 더 자기는 전력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이 뒤에 보면 버드나무가 있죠. 바로 뒤에. 버드나무도 전형적으로 강가에 사는 식물이죠. 네. 강가에 사는 식물이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와 이 귀룽나무, 신나무들은 전형적인 습지 숲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시성 공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형이 다 바뀌었고 숲이 변화를 많이 했고, 이 사람들이 인면부, 숲과 숲 사이에 있는 인면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많이 그 집도 짓고 도로도 내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인면부를 그냥 살려놓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룽나무가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이 형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흔치는 않아요. 듬성듬성 있긴 해도. 그래서 이 형상 자체가 비무장대 숲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이게 비무장지도 딱 또 이런 형상이에요. 저희들이 저 전망대 같은데 비무장대 망원경을 계속 관찰해 보면 이 숲이나 그 숲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그 죽음에 임박한 지뢰를 다시 뭐 다 죽도록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자연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어떤 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 숲에 우리 일반인이 볼 때 이게 원시 숲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특징이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특징은 수종이죠, 수종. 수종으로. 그러니까 신나무 종류 중에서도 저기 신나무도 아까는 외줄기를 크게 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나무 밑둥을 보게 되면 밑에서 가지가 여러 개 갈라져 나오죠. 네. 네, 이제 요건 전체가 다 보면 그렇죠. 요거는 처음에 방해받지 않고 할 때 요런 모양 띄고 방해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외줄로 이렇게 올라가요. 요게 이제 원시숲이라는 전체가 다 그런 형상이죠, 지금. 요런 식물의 구성인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다니시다 보면. 신나무도 저렇게 안 커요. 우리가 이제 쭉 올라가다 신나무는 제가 보시면 일반 나무 똑같이 줄기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지 이런 형식으로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그러면 왜 가지가 여러 개 있는지는 연구가 됐나요? 요거는 저기예요. 원래 나무들은 크게 교목성과 그 관목성을 나누는데 이 관목은 대표적으로 그 잔가지를 많이 가지를 밑둥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 관목이라고 해요. 신나무는 원래 수종 자체가 이게 관목이거든요. 얘는 키가 크지만 밑에서 가지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줄기가 밑에 한 줄기가 나오죠. 원줄기가. 그래서 원줄기가 쟤네들 밑둥서부터 여러 개 줄기가 나오는 게 또 신나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원형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다 변화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다 하죠. 여기 지뢰 이제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육지가 되면 나무 형상들이 쫙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저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사면이 이렇게 올라졌죠. 건조한 기후로 딱 나타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줄기. 줄기가 많이 껍질이 많이 벗겼는데 요거는 물박달이에요. 물박달나무. 그리고 요 이파리 넓어지기 시작하는 이파리는 뭐냐면 신갈나무예요. 신갈나무. 네, 이제 참나무 종류가 여기 보면 다 참나무 종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나무나 귀룽나무는 저 밑에만 있고 위에는 하나도 이제 안 살아요. 걔네들 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스키가 없잖아요. 건조한. 그러니까 나무 형상들이 쭉 급작스럽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습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딱 보게 되면은 수종이 완전히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생태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이제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구성, 이 공간을 서로 차지하는 식물들의 형상이 다른 거죠. 자기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싹 바뀌게 되면 이게 숲이 천이했다고 말을 해요. 이게 숲이 천이해서 얘네들만 다 구성되려고 하면 몇 년이 오면 한 200년이 지나야 이게 얘네만 만들어지는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나무만 숲을 구성하고 있으면 그 숲은 200년 돼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숲이니까 함부로 나무를 자르거나 산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네 말고 그 다음에 서어나무가 있어요. 서어나무. 극상림이 만들면 400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서어나무 있는 군락지면 40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말아야 그 숲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고 숲이 유지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물이 거기서 안착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낼 때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이걸 피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를 관통하는 게 자기가 신념이 있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걸 두려워하고 양보하고 비켜줄 수 있는 게 훨씬 큰 용기인데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숲들이 보존이 되면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크니까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면은 이제 전부 다 건조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 사면을 보게 되면 아까처럼 습지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 나무가 이렇게 이 형상의 이 땅의 생김새가 형상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되고 요 밑에 좀 더 내려가면 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논. 그래서 논은 아예 습기가 꽉 차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저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이 숲을 오고 가면서 얘네들이 숨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숲 가장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면부라고 하거든요. 인면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비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인면부는 숲 가장자리인데 숲 가장자리가 살아있어야 비로소 숲 생태계가 완성이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산 자락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도로를 자꾸 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육상 생태계하고 숲 생태계를 단절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결정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길이 만들어지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한번 보셔요. 나무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위에 나무하고 아래 나무하고 여기 많이 쓰러졌어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비무장지대도 철책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야. 생태계라고 하는 건 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상호작용일 때 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무 수종들은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많이 있어요. 보니까. 키가 크죠. 키가 쭈글쭈글 올라오죠. 근데 아카시아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쓰러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확 열렸어요. 하늘에 공간이 열린 거야. 하늘에 공간이 열리니까 밑에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다른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여기 조사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전에 왔던 형상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숲이 많이 변화를 했어요.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 요거는 힘눈썹 황금새 소리예요. 삐빅 하는 거는요. 저 꾀꼬리가 좀 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웅웅 하는 벙어리 뻐꾸기 소리거든요. 이런 식물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서 다른 생물들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왼쪽 숲을 보시면은 왼쪽 숲 밑에 보면은 고사리 종류들이 이렇게 자라죠. 네. 고사리 종류가 저를 자랐다는 얘기는 방향이 북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햇볕이 많이 안 들면 축축한 곳에 자라는 것이고 주로 햇빛이 안 들려고 하면 남쪽보는 북쪽 사면이 덜 자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런 군락은 북쪽 사면에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서 길을 잃더라도 식물을 보게 되면 방향을 찾는 게 그런 데서 많이 찾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런 형상들이 이런 그 아카시아 나무들은 양지 식물이에요. 숲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침투를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카시아 때문에 숲이 망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공중 질소 고정하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콩가식물이에요. 콩가식물.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제일 좋아요. 척박한 땅에서 자기 혼자 살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살면서 뿌리에다가 뿌리옥박테를 또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져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인삼 심고 난 다음에 콩을 심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그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뭐 예, 맞아요. 숲을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있다고. 굉장히 혐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카시아는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가 가진 독특한 생태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이 헐벗을 때 북한처럼 헐벗은 산에다가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키가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 숲을 그늘을 지면서 하부에 많은 생물도 다시 또 살게 해요. 또 얘가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땅을 비옥하게 만든 다른 생물을 쉼터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나무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얕은 천근성이에요. 천근성이라는 거는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으니까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다른 숲을 만들 때 초기에 들어올 나무 중에 제일 중요한 나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무가 고비 사막에 만약에 막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그 척박한 쪽에는 땅. 아카시아 굉장히 네. 많아요. 그 사막 지역. 그러니까 그네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숲을 형성하고 물을 가둬놓으면 그 땅이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숲은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숲을 유지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숲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형상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이 자체가 살아있고 죽어있고 또 새로운 생명이 살고 이러는 공간들, 아주 역동적인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공간들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 다 치우잖아. 그러시죠. 이거를 꼭 그러실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대로 두어도 된다 하는 얘기죠. 저희들은 똥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유류 조사할 때요, 포유류 연구할 때 똥이 없으면 조사를 못 해요. 아까 이렇게 멧돼지가 다닌 자리라는 거죠? 구멍파는 건 다 멧돼지 흔적이거든요. 아, 여기 멧돼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은 얘네들은 숨어서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예. 우리 사람들은 노출이 안 돼요. 네. 이게 딱 보면 얘는 뭐냐면 삭동이에요, 삭동. 멸종위기 이건 삭. 예. 고양이 거 호랑. 살쾡이 똥이에요. 살쾡이 똥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육식만 하기 때문에 고양이 똥하고 달라요. 삭은 야생 고양이 똥하고 삭똥은 다른데 고양이들 중에서도 삭들은 이게 똥이 나오면서 한 마리 쭉 안 나와요.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이게 딱딱 중간중간 마디가 생겨요, 이렇게 마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 짧게는 쫙 빠져나와요. 고양이 똥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라니나 소똥은 어때요? 물 이렇게 푹 퍼지잖아요? 고랑이는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게 초식똥하고 육식똥은 다른데, 또 너구리 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희들은 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똥을 중시하고 똥을 봐야 돼요. 저는 아침에 다 확인합니다. 색깔이 뭔지. 자, 그래서 이 삭은 그래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뾰져나가고 안에 보면 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는 설치를 잡아먹은 거거든요. 얘네들도 되게 중요한 어떤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하죠. 근데 왜 길에다 놨느냐? 자기 영역 표시야, 이거는요. 이건 내 왕국이야. 오지 마. 라고 하는 영역 표시죠. 감이 나무에 있는데 여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까마귀밥 여름나무예요. 까마귀밥 여름나무. 지난주에 왔을 때 노랗게 꽃이 폈는데 지금 꽃이 다 졌네. 까마귀밥 여름나무. 이 까마귀밥 여름나무도 인면보, 이게 숲 가장자리에 많이 자라는데 숲 안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숲 가장자리에 자라는 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숲 가장자리에 자라는 나무는 잔가지들을 많이 발생시켜요. 신나무도 부분은 잔가지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숲 가장자리에 산다는 의미예요. 습기나 햇볕이 받은 숲 가장자리. 왜냐하면 숲 가장자리나 그 외딴 데 사는 애들은 자기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가능한 한 많이 퍼뜨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숲 안쪽에 자란다면 이파리가 넓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는 옹중이 올라와서 서로 햇빛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잔가지 만들면 많이 자기가 펼치기만 한 그대로 전부 다 햇빛을 받거든. 햇빛을 받아 에너지 합성을 하고 얘네 다 종을 유지하고 하니까 또 모양이나 형상들은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도 숲들도 초기 숲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무는 좀 다르죠? 요거는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 얘를 들어가서 물에다 뿌리면 물이 풀어진다는 물풀의 나무인데 얘는 아주 이 보세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잎파지가 자라요. 그래서 얘는 또 보면 낭창해요. 어디에 많이 쓸까요? 낭창한 나무는? 회초리. 회초리를 많이 씁니다. 왜 회초리를 많이 쓰냐면 얘는 낭창하면서도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서 쓴 나무가 다 이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근무하던 학교의 교목 이름을 물풀이로 바꿨어요. 왠지 아세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서당처럼 저기를 하자고 물풀이로 바꿨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여기만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않고 이제 걸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상기를 장소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앞에 보게 되면 이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있죠. 이게 대전차 방어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네, 그건 나중에 비공개로 해주세요. 비무장지단의 외래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특정 형태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자연숲이잖아요. 하늘은 상관없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철저히 인위적인 숲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게 분단 생태놀이라고 보고 있어요. 분단 생태놀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스럽게 복원된 형태도 있지만 인간의 철저한 간섭이 들어간 군사적 목적으로 간섭이 진행됐던 장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혼재하고 공존하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른 형상의 숲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무장지대의 숲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고 나니까 자목, 손목, 그 손목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서 하나의 생태계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또 역할을 해요. 또 여기 좀 독특한 모양이기도 한데 바로 요 라인을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봤던 도요새가 있었는데 이 도요새들은 덩치가 작은데 데리고 왔다 갔다 해요. 번식은 저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거든요. 알래스카 쪽에서 번식을 하고 호주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논숲으로 10,000km를 가요. 10,000km를. 새가 조그마한 새가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도요새이기 때문에 다른 새가 굉장히 많이 날아요. 근데 큰 새들은 자기 혼자서 힘으로 날아가기 너무 힘들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걔네들은 이 계절풍이 불면 그때 이제 이렇게 바람 따라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쟤네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10,000km를 논수로 날아가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가잖아요. 그런데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잠도 안 자느냐? 아니에요, 자요. 어떻게 되냐면 날면서 자요. 되게 이상하죠. 걔 반이 잠을 자고 반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면은 작은 새가 어떻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 걔네들은 뇌에 시그널이 있어요.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자기장을 보고 자기 좌표를 찍고 가는 거. 내비게이션 좌표를 찍고 가는 거 똑같아요. 지금 저기 있는 새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민물 가마우지예요. 민물 가마우지. 민물 가마우지들은 먹이를 주로 물고기를 먹어요. 물고기를 사냥을 해요. 그런데 청둥오리나 오리들은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 물 속에서 사냥을 해요. 그러면 청둥오리는 어떻게든 물에 뜰까요? 다리. 발로. 발이 만약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까요? 왜 안 가라앉을까요, 걔네들? 기름. 그렇죠. 이 꽁지에 있는 지방을 계속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물에 안 가라앉게 하는데 그러면 쟤는 물 속에서 사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잡아야 돼.
방수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방수 처리 물에 뜨니까 물론 날개를 접지요. 날개를 접어서 들어가는데 몸에 방수 처리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기름이 안 물속에- 나온다 잖아. 네네네. 그리고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수 처리하면 그냥 쭉 들어가야 빨리 가겠죠. 적어도 새가 물고기다 빨리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고기에서 빨리 가려고 하면은 방수 처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방수 처리가 되면 물이 젖었어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젖어가지고 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몸을 털고 저렇게 날개를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날개를 펴서 날개를 말리는 이유가 방수 처리가 안 돼서 그러고 자기가 언제 날지도 모르니까 날개 깃이 말라야 무게가 가벼워서 잘 날잖아요. 그래서 말리고 있어야 돼. 항상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말리는 게 쟤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왼쪽으로 하죠. 하구가 어딜 거예요? 하구가 강하구. 보통은 왼쪽이지 그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구는 어디예요? 얘기하시니까 이쪽이 예. 정답입니다. 이쪽이 하구예요. 물어보는 게 거꾸로 우리 해. 통일동 저기 왔죠? 좀 더 가면 임진강, 한강 글로 만나는 자리고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기 초평도라는 데가 있어요. 물이 거꾸로 가요. 왜? 바로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다. 한강과 임진강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데 하구가 막혀 있지 않은 유일한 강이라고 했죠. 그 현상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흘러가면서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갯벌들을 만들어내면서 바다 생태계, 육상 생태계를 연결해서 연결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을 막는 순간부터 바다하고 육상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강은 바다하고 육지하고 연결된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여기서 머물 수가 있어요. 겨울철 여기 진짜 제드루미가 하얗게 달래 앉아요. 다른 데는 제대로 안 있거든요. 근데 돌멩이 있고 저 보면 갯벌이 있어요. 돌멩이와 갯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갯벌들은 작은 그 흙탕물처럼 이 보면 뿌옇잖아요. 흙탕물 같이 막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물만 빠지고 조그마한 미세한 알갱이들만 남겨놔요. 그게 갯벌이에요. 그 갯벌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손에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굉장히 그 보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드러운 흙이 물에 올라가게 되면 물만 빠져나 나머지는 다 걸러지는 역할을 해요. 필터링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갯벌은 허파처럼 아주 많이 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얼마 정도 그런 물을 정화시켜 주느냐, 거기에서 남겨있는 물만 빠져나가고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을 다 걸러내줘요. 유기물까지 싹 다 걸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 물처럼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들을 여기다 다 올려놓으니까 물들이 유기물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정화됐죠. 즉 다시 말해서 갯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필터링 역할이 사라지니까 오염된 채로 우리가 다른 물고기가 먹어야 되고 다른 물고기를 우리가 또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갯벌을 살려놔야 되고 강변을 그 시스템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데를 거의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이 시스템을 못 보잖아요. 여기만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민물이 밀려들고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 강의 모습을 여기만 와야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면 왜 여기는 그 원형이 남겨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강학을 못 막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못 막았을까요? 그 이북하고 예, 수연님 맞습니다. 앞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하고 땅을 만약에 막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같이 통해죠. 그게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통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또 축복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물물이 밀려드는 이게 기수 생태계가 그 살아있는 이 공간 자체에 여기 유기물들이나 저서 무척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수소 생물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논 안에 있는 둔벙이라든가 이런 데 수소 생물 조사해 보면은 바깥에 있는 물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수소 생물들이 있거든요. 저서 무척추 동물 중에서 그래서 그 이 종이 풍부한 장소가 여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깥이나 여기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어 사는 생물이 달라요. 안에 들어있는 생물이. 그걸 저희들이 정말 10여 년 동안 매주 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엔 어떻게 조사하냐면은 구글에다가 이렇게
이 벌집 모양 오각형으로 다 잘라요. 그래서 자른 장소에다가 이 길이가 500m 길이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넘버링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본 거하고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태계가 보고다라고 할 때 생태계 보고라는 거를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거 보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의 종류를 보고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땅이 회복하고 생명의 땅으로 회복한 땅을 남북이 평화가 왔다고 메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메워서 공장을 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에 순응한 땅이거든요. 지금 이게 창조의 질서에 순응한 땅을 우리가 보고 관찰한다는 거는 자기 생애의 큰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켜내고 유지하게 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과제라서 저희들은 이제 민간이지만은 꽤 많이 애를 쓰는데 애 쓰는 만큼 잘 되는 거는 아니죠. 정말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요.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자체가 저한테는 최고 큰 힘이에요. 저한테 돈을 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땅에서 여러 생물들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원래 창조의 형태대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비극적인 분단 상황이 창조의 원형대로 그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단이 가지고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해서 좀 아이러니죠. 비극적이지만 그게 하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생물을 남북한이 어떻게 공동으로 그 이용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님들도 이 땅을 보셨으니까 기도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이제 제가 수현님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건데요. 저기가 그 이거 화구라 그러죠. 화구 물이 거꾸로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통발들이 나 있잖아요. 통발 쪽에 지금 강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그 뱀장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누치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숭어 이런 종류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참게나 그 제일 그 많이 그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게 뱀장어예요, 뱀장어. 뱀장어는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발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삼각주형의 표적층이죠. 맞아. 그래서 요거는 그 조선시대 때 지도 그린 사람이 누구죠? 김정호. 네, 김정호 그분이 대동여지도 그릴 때에도 이 촛병들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이 저 상류 보고 있는 인진강 하구는 이 범람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비옥하다는 의미는 사람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고 모든 야생동물은 다 유용한 장소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숲이 구성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신나무, 기름나무, 군락지를 봤잖아요. 이거 완전히 섬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군 구성인데 저기 뽀실뽀실하게 야트막하게 맨 낮은 층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이 버드나무 종류가 대부분이에요. 포실포실포실하고 몽실몽실몽실한 것들은 다 버드나무고 성기가 쭉쭉 올라오는 건 다 미루나무들이에요. 속성수들 미루나무들 쫙쫙 거리는 미루나무들. 그러니까 미루나무도 동구 밖 어귀에 있는데 대부분 논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주 햇빛을 좋아하는 물가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더더군다나 물가에 사는 생물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저 상류에서 보면 풀만 있다가 이 하루에 나무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 나무가 형성되게 되면 퇴적이 점점 증가하겠죠. 퇴적이 증가하면 점점 하성이 높아지니까 건조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숲이 점점 이 원래 숲으로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숲의 천이 변화의 과정에 얘는 조금 진행된 단계예요. 아까 그것은 초기의 단계고 얘는 조금 더 진행된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들 이파리가 각각 다 다르죠. 이게 나무들이 다 다른 나무들이에요. 이게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약간 성기게 된 나무 숲이 하나 보이죠. 네. 거기가 전부 아카시아 나무들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도 이 씨앗들이 물을 통해서 와서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잔뜩이 나.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까 숲에서 아까 숲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습지에서보다 약간은 건조한 상태로 되었다. 그럼 이 초평도라는 숲 생태계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여기 20년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의 상태는 이 나무 큰 나무도 거의 없었어요. 잘 자란 버드나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미루나무들도 10년 이상 되니까 저 정도의 수영을 갖추기 시작을 하고 저기 아카시아 나무도 침투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골짜기 귀룩나무들이 앞에 이파리가 아주 유난히도 무성해 보이고 축축 처진 것들은 다 귀룩나무들이에요. 이런 숲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기 숲의 형성과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은데 바로 여기가 숲이 변화되는 이 천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많은 동물들이 수석 어류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요. 특히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 숭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숭어는 아주 떼를 지어서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요. 시커먼 띠가 이렇게 있어요. 숭어떼가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떼를 보고 누가 있겠어요? 정말 곰. 악어. 그다음에 걔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누구죠? 솔개. 새. 새가 제일 잘 보는데 물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그게 물수리라고 해요. 물수리. 네, 10월 달 되면 독수리, 물수리. 네, 맞습니다. 네, 독수리, 물수리. 물수리가 10월 달 되면 굉장히 많이 와요. 아유, 곰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네. 곰이 아니었어요. 곰은 이제 제가 곰이고. 그래서 가을에 여기 오게 되면요, 진짜 또 새로 와요. 물수리를 잡으려고 그 새가 공중에서 이렇게 정지 비행을 해요. 그걸 호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슉 해다가 쏜살처럼 쫙 내려가는데 새가 다이빙 하는 것처럼 머리처럼 내려갈 거지만 안 그래요, 새들은. 사람은 다이빙 하면은 발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새들은 머리를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리부터 내려가는데 다리를 그냥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고기가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이 봐야 돼. 그냥 거의 이렇게 구부리는 거야. 요게 머리고 요게 다리예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다리를 앞으로 뻗치고 머리까지 펼쳐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 물고기를 잡아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겨울철에는 가을에는 물수리지만 겨울철에는 흰꼬리 수리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겨울에 물이 얼었을 때 밀물이 밀려면 얼음은 어떻게 돼요? 다 깨고 올라가겠죠. 다 깨서 바깥으로 다 내보내서 강이 노출이 되잖아요. 강하구가 살아있으면 아주 유용한 그 시스템이 뭐냐면 그 겨울철에 그 생물을 이용하는 생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흰꼬리수리가 올라오는데 다른 강들은 다 얼었으니까 자기가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냥을 할 수가 있어서 흰꼬리수리 많게는 30마리 정도가 있어요. 원래 한 마리만 있어도 멸종위기 1급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돼버리는데 그 정도 많이 와요. 그럼 걔네들이 여기서 물 이렇게 얼음 사이에 물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얼음 깨서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데 물고기를 가장 사냥하기 좋은 방식이 뭐겠어요? 물고기랑 가장 가깝게 했을 때죠. 그러니까 물소리들은 여기가 얼음을 지가 이 밀물이 밀려있는데 얼음을 깨놨잖아요. 얼음에 서가지고 둥둥둥둥 그 얼음 타고 다니는 전망대, 그러니까 그 나룻배처럼 얼음을 타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숑 하고 잡는 거야. 한 번은 저 밑에서 초기에 여기 들어왔을 때 새가 물속에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퍼덕퍼덕은 나오질 않는 거야. 10분이 지나서 나오길래 야, 쟤 그물 걸렸다. 큰일 났다. 쟤를 빨리 신고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살려주려고 막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걸 지 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고서 낑낑낑낑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낑낑 올라가니까 다른 새 그걸 뺀다고 뭐 그 장면을 봤어요. 그게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역동성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 강하고 이렇게 막히지 않았을 때 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4대강을 그냥 놔뒀으면 그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을 놔둬야 아까 말씀드렸처럼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그 물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 물을 이용하는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강도 이렇게 굽이 쳐서 맞습니다. 이 굽이 쳐야 정상적으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야 물을 정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직소를 만들고 침식과 퇴적층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강이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정화하려면 돈이 있잖아요. 수백조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파는 유용성보다 거기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수만 배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이익을 포기한 거야. 왜 포기했느냐? 창조 질서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이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몰라서 죄죠. 그냥 아무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떠한 생물도 심지어는 파리, 모기도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 생물 자체가. 바이러스 세균들이, 병원균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 자체 하나하나가. 어떠한 생물도 실수로 만들어진 게 하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하는 탄성을 낼 수 있는 그 순간이거든. 근데 인간이 죄악이 그걸 해쳤기 때문에 질서를 교란하게 된 거지. 질서를 교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질서를 교란하는 걸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자연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바뀌어야 되고, 바뀐 문명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았더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 보고 고백을 하실 건데,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고백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와 다음과 다음 세대들에 남겨두는 것이 진짜 우리 세대가 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이 없으면 이 장면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분단이 너무나도 비극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하는 미래의 커다란 모델을 저희한테 주신지도 몰라요. 원형의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회복의 어떤 그 복원과 회복의 질서를 어디서 받겠어요? 비무장지대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조금 돌아가시면 아마 혹시 수녀님들이 내가 두루미야, 내가 어디 앉았으면 좋겠까 생각하면서 쭉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두루미가 돼서 한번 가보십니다. DMZ를 하나, 둘, 셋! 민통선 안에 덕진산성 오르신 기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선 너무 상쾌하고요. 자연의 신비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시림을 보니까 제가 원신이 된 것 같아요. 옆에 소리 나도 구별을 못하겠어. 여기 저희 앞으로 2분만 새소리만 들어. 그래, 합주기가 아니고 모두 벙어리가 됩시다.
어떤 면이 인상적이었나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아주 도취됐습니다. 자, 원시림을 본 느낌 한 말씀 해보세요. 원시림요 여기 와서 살고 싶어요. 민통선 오신 한 말씀 소감.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귀한 곳에 저희가 올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이런 통로를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또 어렵게 보고 간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언제 나는 그거 뭐지? 자, 평양 갑시다. 평양 갑시다. 평양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일을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소장님 때문에 또 많은 감화를 받고 또 감동받고 그래서 DMZ를 지키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또 후원하고 또 이런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만 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면서 또 DMZ를 개발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일도 많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이 책임이 또 막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힘내시라고 정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클라우디아 수연이 시집 어유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서 짧은 노래 한 곡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오랫동안 제가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다녔던 장소인데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오니까 정말 감사.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렇게 열심히 보겠습니다. 좋은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